그리스 로마 시대 조각상들이 가득한 전시실로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아테네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리스 로마 하면 떠오르는 그 신화의 주인공들을 만나실 수가 있고요. 밀로의 비너스가 혼자 아름답게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황금 비율이라든지 몸의 표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사모트라케의 니케 조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니케가 승리를 의미하고요. 이 이름을 따서 나이키가 만들어졌죠. 밤에 듣는 미술관 루브르 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루브르 박물관 내부로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루브르 박물관은 총 3관으로 크게 나눠져 있어요. 들어오셨을 때 정중앙이 되는 슐리관, 그리고 왼쪽 편이 리슐리에 관, 그리고 오른쪽 편이 드놈관, 이렇게 3가지의 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디부터 먼저 들어가실 거냐? 중앙 슐리관으로 먼저 들어가 보실 거고요. 티켓을 가지고 계시면 언제 어디서나 들어갔다 나왔다 하실 수 있습니다. 슐리관으로 들어오시면요, 벽의 형태가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오래된 돌들이 쌓여있는 이 벽들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냐? 12세기부터 지어졌었던 루브르 요새의 일부입니다. 요새라고 하면 해자를 파놓잖아요. 그 물이 채워져 있던 해자의 부분을 저희가 지금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이 해자 부분이 사실 처음부터 프랑스가 알고 있었던 곳이 아니라 그랑 루브르 프로젝트, 1980년부터 시작되었던 전체적인 개조 프로젝트 때 공사를 하다가 발견을 했어요. 공사 플러스 발굴 현장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때 발굴되었던 이 부분을 저희가 걷고 계신 겁니다. 이 해자 부분을 쭉 지나시다 보면요, 저희는 어디로 들어가시게 되냐?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 조각상들이 가득한 전시실로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조각상들은 저희한테 굉장히 익숙하죠. 아폴론의 모습이라든지 미술학원 다니시면 많이 보이는 그런 조각상들, 저희한테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마치 그런 조각상들이 아름답게 서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테네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리스 로마 하면 떠오르는 그 신화의 주인공들을 만나실 수가 있고요. 조각상들 끝을 바라보시면 아주 친숙한 밀로의 비너스가 혼자 아름답게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기원전 750년경부터 로마인들이 도래할 때까지 그 모든 시기를 고대 그리스 시기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 그리스의 아티스트들이 이 아름다운 신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미를 추구하면서 죽음과 삶 혹은 신의 모습들을 재현해 놓은 조각상들과 그리고 벽화,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스의 이런 이상화된 아름다움, 이 이상의 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황금 비율이라든지 몸의 표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상의 아름다움은 로마인들을 매료시켰을 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르네상스를 지나고 19세기 경까지도 굉장히 사랑받았던 하나의 미술 사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상의 미를 만들 수 있었던 건 그때 당시에 그 그리스의 시대가 굉장히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런 민주주의의 초기의 버전, 그리고 중산계층이 굉장히 번영하고 안정화되어 있던 이 시기에 이런 화가들이 근동이라든지 이집트 미술이라든지 이런 곳들과 교류를 하면서 굉장히 이 예술을 꽃피게 되었던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 시대의 조각상들의 발전을 보시면 이 시대별로 그 조각상의 예술의 형식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기하학 시대, 도자기의 기하학적인 육체라든지 이런 모습이 조각되거나 그려져 있던 시대, 그 다음이 바로 아카익 시대. 이때 당시에는 이집트 미술에서 영향을 받은 굳건하게 단단하게 서 있는 남성의 모습, 크로스라고 불리는 이런 남성의 서 있는 모습, 굉장히 딱딱한 경직된 모습이었다면요, 고전 시대로 넘어오면서 자연스러운 이상적인 아름다움, 이상적인 육체미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헬레니즘 시대로 넘어오면서 거기에다가 인간적인 감정을 더 추가하면서 분노, 기쁨, 행복,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표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밀로의 비너스는 바로 이 헬레니즘 시기에 만들어진 조각상이고요. 기원전 약 150년경쯤에 만들어졌던 작품이다 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9세기 제국주의 시기를 지나면서 이런 다양한 나라들의 예술 작품이라든지 혹은 신기한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전시하거나 혹은 분류하거나 연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많은 고전 시대의 이런 작품들이 발견되게 되는데요. 밀로의 비너스도 1820년에 발견되게 됩니다. 이름처럼 밀로라는 그리스 섬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농부가 땅을 파다가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 이 작품을 그때 당시에 프랑스 대사였던 리비에르 후작이 루이 18세에게 이제 증여하게 되면서 지금 루브르 박물관으로 안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팔은 발견되지 못했는데요. 이 팔에 대해서 고고학자들 혹은 미술사학자들이 어떤 팔을 가지고 있을까를 많이 상상을 했어요. 다양한 설들 중에 가장 유력한 설 중에 하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비너스가 등장한 신화 이야기 중에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일화가 있죠. 아테네와 헤라와 비너스가 가장 누가 아름다운 여인인지를 놓고 인간 양측이었던 파리스에게 선택을 하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요.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뽑혔던 비너스에게 황금 사과를 건네주게 됩니다. 그 황금 사과를 들고 있었던 이 조각상이다 라는 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너스가 만났던 수많은 이런 남자 신들 중에 예술 작품으로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커플이 전쟁의 신 아레스예요. 그래서 아레스의 방패를 들고 마치 거울처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설이 있고요. 혹은 이제 이 아레스와 커플 조각상이었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견이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인체의 이상적인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황금 비율이라는 걸 만들어냈고요. 밀로의 비너스 역시나 이 황금 비율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조각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잘 보시면 배꼽에서부터 상체, 그리고 배꼽에서부터 하반신 이렇게 나눠져서 상체를 1이라고 뒀을 때 하반신을 1.618이라는 비율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밀로의 비너스는 생각외로 굉장히 큽니다. 가까이 가서 보시면 저희보다 훨씬 더 키가 큰데요. 약 2m가 넘는 크기에다가 비율 자체가 8등신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복근에 강인한 듯한 모습을 가진 이 비너스가 잘 보시면 포즈 자체가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한쪽 다리에 힘을 싣고 살짝 기울어진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자세를 콘트라포스트 자세라고 하는데, 황금 비율과 마찬가지로 이런 인간의 그 균형이라든지 가만히 서 있지만 이 동적인 아름다움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S자 모양을 만들어지는, 한쪽 다리를 짚고 한쪽 다리는 거기에 기대서 있는 그런 모습의 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밀로의 비너스를 포함해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조각상들을 보시면 저희가 익숙한 이 조각상들, 하얀 조각상이잖아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실 장신구도 달려 있었고 색칠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색칠이 되어 있었냐? 사실 이걸 발견한 한 학자가 있었어요. 고대 조각상들을 20년 이상 연구를 했던 이 학자가 조각상이 묻어있는 무언가를 발견을 해서 그거를 엑스레이와 적외선 기술을 활용해서 확인을 했더니 안료가 묻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스 시대에는 이 조각상들이 그저 하얀 모습이 아니라 대리석 위에 색칠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전시가 되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채색은요, 돌 자체에서 나온 색깔이 아니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이 안료는 날아가 버리고 지금의 형태, 하얀 이 조각상의 형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요, 노예나 평민들은 염색을 한 옷을 입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신들의 조각상은 훨씬 더 화려하게 염색된 옷이라든지 이런 장신구들로 장식을 하면서 더욱더 신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밀로의 비너스가 루브르에서 특히나 중요한 조각으로 여겨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완벽한 아름다움, 이상적인 미, 황금 비율, 이런 지점도 존재를 하지만 사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조각상들 중에 그리스 원작이라는 지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리스 로마 시대 조각상들은 대부분 로마 시대 복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고대 그리스의 이런 화려했던 아름다웠던 조각상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그 중에서 특히 로마인들이 이 고대 그리스 조각에 너무나도 매료된 나머지 마치 임진왜란 때 우리의 그 도자에 반한 일본인들이 장인들을 일본으로 데려갔듯이 그리스 조각가들을 로마로 모시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리스 조각상의 복 제품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요. 그리스의 원작은 대부분 청동 조각상으로 많이 만들어졌었다고 해요. 이제 두 가지, 청동 조각상과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었는데, 청동 조각상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 의해 부서지기도 쉽고 이걸 녹여서 무기를 만들다 보니까 전쟁을 거치면서 청동 조각상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로마 시대 복제되었던 이 대리석 작품들은 아직까지도 남겨져 있으면서 그리스 조각을 복제한 이런 작품들을 저희가 많이 만나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루브르가 소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리스 원작이 바로 이 밀로의 비너스, 그리고 조금 이따 보실 사모트라케의 니케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본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밀로의 비너스를 보시고 오른쪽 편으로 잠깐 꺾어보시면요, 조그만한 문이 있습니다. 그 문 속으로 들어가 보시면 아름다운 그리스 로마 시대 조각상들이 쭉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끝에는 카리아티드라고 불리는 그리스 로마 신전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건축 기법으로 문이 만들어져 있어요. 4개의 기둥이 마치 여신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이 카리아티드 방은요, 루브르가 궁전으로 사용됐을 때 이 왕들이 음악 공연장으로 사용을 했었던 무도회장입니다. 이곳에서 만나실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요, 사냥을 하러 가는 사슴과 함께 있는 이 달의 여신이자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모습을 보실 수도 있고요. 아름다움을 표현한 산미의 여신의 조각상, 그리고 또 재밌는 조각상 중에 하나가 잠자는 헤르마프로디토스라는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상은 잠을 자고 있는, 마치 햇빛이 찬란하게 내리쬐는 이 아름다운 오후에 낮잠을 자고 있는 듯한 여인의 모습 같은 인물이 등을 지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헤르마프로디토스는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프로디테, 비너스와 그리고 전령의 신 헤르메스의 아들입니다. 이 헤르마프로디토스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머지 그를 사랑했던 님프가 사랑을 넘어 집착을 하게 되고요. 그 사랑을 거절했던 이 헤르마프로디토스에게 다가가서 제우스에게 빌면서 이 사람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는 이 소원을 빌게 되고요. 그 소원을 들어주게 되면서 이 님프와 헤르마프로디토스가 합쳐지면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가진 인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뒷모습은 여성이 누워있는 모습 같지만 살짝 뒤를 돌아서 앞모습을 보시면요, 인물 자체가 여성성과 남성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가 있으실 건데요. 이 아름다운 여인이자 남성인 이 인물이 누워있는 그 밑에 침대는요, 이태리의 조각가인 베르니니가 초기에 조각한 조각품입니다. 17세기의 그 조각상과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만들어졌던 이 조각상이 함께 하나의 조각상으로 감상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카리아티드 방에서 나오셔서요, 밀로의 비너스와 카리아티드 방 사이 길로 쭉 올라가시다 보면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사모트라케의 니케 조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루라는 계단 끝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모트라케의 니케상은요, 밀로의 비너스와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의 원작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모트라케라는 섬에서 절벽 끝에서 발견된 니케, 승리의 조각상, 승리의 여신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니케가 승리를 의미하고요. 이 이름을 따서 나이키가 만들어졌죠. 처음 발견됐을 때 110여 개의 파편으로 발견이 되었던 니케 조각상을요, 루브르 측에서 복원을 시키게 됩니다. 원래는 머리와 팔이 발견되지 않았었고요. 날개도 한쪽 날개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복원을 통해서 원래 발견되지 못했었던 뱃머리를 발견해서 지금은 뱃머리 위에 서 있는 니케 조각상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후에 오른쪽 손이 발견이 돼서 지금 니케 왼쪽 편으로 쇼케이스를 만들어서 이 손만 따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니케를 정면으로 보셨을 때 오른쪽 날개가 진품이고요. 왼쪽 날개는 오른쪽 날개를 본떠서 만들어진 날개인데요. 복원이 조금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특히나 그 니케를 위쪽에서 내려다 보셨을 때 오른쪽 날개는 뒤쪽으로 꺾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왼쪽 날개는 살짝 앞으로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역동적이었던 니케의 모습을 정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의견도 존재를 하는데요.
배가 출항을 하면 바람이 불고 물이 튀잖아요. 입고 있는 천이 아름답게 온몸을 감싸면서 몸의 각선미와 그리고 바람으로 인해서 주름진 이런 옷의 아름다움이 굉장히 잘 표현된 작품입니다. 더군다나 이 조각상은 사실 저희가 보시긴 좀 어렵지만 한쪽 다리로만 지탱이 되어 있는 조각상이에요. 그래서 중력을 거스르는 조각상이다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중심, 밸런스를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조각가의 과제였다고 하는데요. 한쪽 다리는 공중에 떠 있으면서 한쪽 다리로만 그 150kg가 넘는 이 조각상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작가의 뛰어난 기술을 볼 수 있는 조각상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사실 아마 오드리 헵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한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퍼니페이스라는 영화에서 오드리 헵번이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사모트라케 앞에서 사진을 찍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모트라케 니케는 이렇듯 굉장히 상징적이고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세잔은 사모트라케 니케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의 아이디어이자 마치 민중이자 이 민중의 삶의 가장 찬란한 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머리와 팔을 상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프랑스인들에게 굉장히 사랑받았던 조각상 사모트라케의 니케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그리스 로마 시대를 걸어보셨는데요. 다양한 아름다운 조각상을 뒤로하고 저희 다음 시간에는 아름다운 전시실, 아폴론의 갤러리, 중세의 다양한 그림들, 르네상스까지 저와 함께 걸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